예, 안녕하세요. BACC에서 온 테드라고 하고요. 학교 선생입니다. 예, 지금 한국 출장 잠깐 와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으로 대면으로 오신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학교 선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학교 담임 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국 학생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가 학교 설명부터, 사실 학교 설명보다는 대학 가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은, 아니 뭐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로 그냥 유학을 오는 고등학생들 대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졸업을 목적으로 오지 않죠.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옵니다. 주로 캐나다 대학을 가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공부를 했을 경우, 그리고 대학을 간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꼭 캐나다 대학뿐만 아니라 영국 대학, 뭐 홍콩, 뉴질랜드, 호주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의 대학을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학생이 온타리오에서 공부를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는 수능이 없어요. 네, 수능이 없고 사실상 12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3이죠. 고3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성적이, 예. 사실 한국 성적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서 뭐 성적이 좋았다, 그럼 좋은 거죠. 근데 뭐 한국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캐나다 고등학교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12학년 과목 6개의 평균 점수를 봐요. 평균 점수를 보고 그리고 공인영어 점수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동기부여와 성실성이라고 적어놨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제 설명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나올 겁니다. 예, 그걸 좀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넘어가네. 전 페이지. 됐다. 어?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네 이게. 자, 예, 저희 학교는요. 캐나다 토론토라는 도시에 있고요. 사실 경제와 교육의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고 사실 저희 학교 위치도 좀 말이 안 되게 토론토 한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너무 좋고요. 학교 얘기는 제가 좀 최대한 줄일 건데 어쨌든 저 학교 스타일만 조금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학교는 국제학교고요. 뭐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제학생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뭐 일반 공립이나 다른 사립이랑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는 있지만 같은 뭐 룰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의 그 분위기야 뭐 밥상을 제가 차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대학교를 보내는데 특화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각 담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카운셀러인데 저희는 다른 데는 보통 알파벳 순서로 나오는데 저희는 나라별로 나눠놨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학생들을 전부 다 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조금 좀 경력이 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 쓰려고 그러고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뭐 효과적인 뭐 가이드라인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죠.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교로 갈 직선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길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괜히 빙 돌아갈 필요 없고 쓸데없는 과목 듣지 말고 즉 학비를 아끼라라고 많이 리드를 하죠. 제가 아까 12학년 과목 6개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12학년 과목 10개를 들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적고 효율적으로 대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좀 리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에 좀 특화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ESL 코र्스 있고요. 이 ESL 코र्스는 정규 과목입니다. 즉 학점이 나오는 과목인 거죠. 그래서 뭐 따로 영어 공부를 뭐 하거나 어학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등학교 정규 과목을 이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학교들은 2학기제로 나눠져 있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립학교들도 그래요. 1학기, 2학기. 저희 학교는 3학기제로 돼 있고요. 심지어 여름 학기도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5학기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캐나다 고등학교는 학년제라고 보는 것보다는 학점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학점제 스타일의 교육 방식이 있는데 학교에 학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뭐
학생들의 실력과 열정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12학년을 6개월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오히려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일부러 늘려서 해도 되죠. 1년 반, 뭐 2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학점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무조건 고3 딱 1년 하고 점수가 어쨌든 간에 1년 하고 졸업 이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변동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좀 악명이 높은 걸로는 잔소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캐나다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 진학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1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은 대학교 오퍼, 합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퍼를 많이 끌어들 수 있도록 좀 제가 전략을 많이 짜고 좀 밥상을 좀 다르게 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IELTS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공식으로 인정이 된 테스트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학생들은 따로 IELTS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죠. 예, 그리고 자기가 수업을 하는 공간에서 시험을 치니까 부담감도 좀 줄어들고. 학교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대학 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려는데, 네. 온라인 질문에 네. 국제학교라고 하는데 다른 학교랑 뭐가 다른지 질문이 간단하게.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이 2학기제로 가고요. 네, 저희는 학기가 많기 때문에 학점을 빨리 이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효과 있게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죠. 국제학교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제학생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립이랑 비교를 한다면 공립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캐네디안 학생이겠죠. 그러면은 공립이든 국제학교든 똑같은 거를 가르치고 학생들은 똑같은 걸 배워야 돼요. 그 위에 교육부가 있습니다. 같은 커리큘럼이 있고 감사라는 게 있죠. 다 똑같아요. 사실상 레벨도 비슷해요. 근데 공립은 주 타겟이 캐네디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 캐네디안 학생들에 맞춰서 가르치겠죠. 네, 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국제학교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국제학생들이야. 영어 레벨이 살짝 낮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르치고 레벨이 같은 선생님들이 일부러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숙제나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도 좀 부리겠죠. 그렇다고 막 대충 하는데 점수가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실성과 동기부여인데 학생들이 체감을 할 때는 훨씬 더 이쪽이 자기들한테 맞는다라는 가정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교육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에서는 12학년 점수를 가장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게 11학년 거고요. 10학년이랑 9학년 거는 거의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학생이 너무 어려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2 끝나고 온다 그러면은 공립학교를 가서 좀 뛰어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잘하면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10학년, 11학년 됐는데 아무래도 점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전학을 와도 되죠. 근데 뭐 대부분 이제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한국으로 치면은 고1, 고2, 고3이죠. 그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출중하게 높거나 아니면 굉장히 활발한 아웃고잉한 성격이 아니면은 사실상 대학을 목표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국제학교로 와서 좀 훈련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 진학률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전략을 많이 짜는 편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진행이 될까요? 예,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저희 학교에서만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온타리오에 있는 뭐 수천 개, 아니 수천 개까지 안 되겠다. 한 1000개 정도의 고등학교들 안에 있는 학생들은 다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졸업을 해야 되겠죠. 온타리오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한다는 것은 OSSD를 취득한다라고 해요. OSSD를 딴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OSSD 그러면 졸업장입니다. 근데 굳이 졸업장을 설명하는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대학교 가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졸업을 해야 될 거고요. 졸업을 하되 아까 설명했듯이 그 안에 12학년 과목 6개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과목은 좋으나 싫으나 12학년 영어여야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고3 국어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3 국어를 해야 되고 12학년 영어 하고 그리고 나머지 5과목은 학생들이 어느 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바뀌어요. 한국은 이제 바뀌고 있죠. 한국도 학점제로 바뀐다 그러고 2025년도부터
4월부터는 완전히 학점제로 바뀐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일부 학교들에서 지방 쪽에서 이런 걸 테스팅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얻는 식으로 바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옛날부터 이랬고 문과, 이과라는 게 고등학교에 존재하지 않고요. 자기가 어느 학과 공부를 대학에서 하고 싶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바뀌어요. 그게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바뀌냐? 학생들의 의지에 의해서 바뀝니다. 즉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교의 특수판 같다. 자기가 수업을 정하고 자기가 스케줄을 짜고, 그래서 좀 독립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캐나다 온타리오 주 고등학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졸업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안에 12학년 과목 6개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는 12학년 영어여야 된다. 나머지 5개 과목은 제가 뒤에 예를 좀 갖고 왔어요. 그 다음 당연하겠지만 공인영어 점수가 필요하겠죠. 오늘 들어오신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4년 동안 학업을 하셨다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안 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내신으로만 갔는데 근데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은 그 정도 경험이 없죠. 그러면 공인영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일츠 아니면 토플이 가장 유명해요. 요즘은 듀오링고 테스트 뜨고 있기는 한데 듀오링고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테스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에서 코로나가 해결된 뒤에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일츠가 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플에 익숙해진 학생이 아닌 이상이면은 저는 아일츠를 추천합니다.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조금 더 현실적인 영어에 가깝습니다. 토플은 좀 많이 정형화돼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대학 간다 그러면 아일츠 기준으로 하면 6.5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대학교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게 그거에 대한 예도 뒤에 좀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에 ESL 파운데이션은 뭐냐 이런 거죠.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좋아요. 10학년 6개 내신이 되게 좋은데 알치 점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살짝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대학 못 가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대학에서는 이런 거죠. 너 홍길동 공부 잘한다. 근데 영어가 좀 안 되네. 근데 너같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대학교에서 놓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도 우리 대학교 와 합격. 대신 영어가 좀 안 되니까 우리 학교에서 ESL을 좀 하고 패스를 하면은 본과로 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합격을 줘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내신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알치를 더 강조 많이 할 거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무게감으로는 내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제가 그랬죠. 졸업을 하되 그 안에 12학년 과목 6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졸업하는 방법이 또 한국이랑 다릅니다. 한국도 이제 비슷하게 될 거지만 일단 지금 한국은 고3을 끝내면은 졸업이죠. 뭐 점수가 막 8등급, 9등급으로 도배돼도 1년 하면 졸업입니다. 근데 온타리오주는 학점제다라 그랬죠.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학점. 최소 30학점을 따야 되고요. 보통 한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한 학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 30과목 정도를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효율입니다. 저희 학교 애들은 제가 웬만하면 30개로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공립은 1년에 8과목씩 하죠. 9, 10, 11, 12. 그러면 8개 곱하기 4 하면은 최소 32과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32과목을 해야 되면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30개로 끝내라라는 거죠. 쓸데없이 학비 낭비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당연히 봉사활동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터시 테스트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영어 구술 능력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졸업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보통 10학년 때 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고1 한국인 학생들한테 국어 시험을 주면은 전부 다 패스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캐네디언한테는 10학년 때 보는 시험이고 전부 다 패스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영어 시험이라는 거죠. 국제 학생은 통계적으로 보면 패스하는 학생보다는 페일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살짝 높아요. 살짝 높은데 뭐 저 테스트 페일하면 졸업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페일해도 괜찮습니다. 과목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 과목은 1번에 있는 최소 30크레딧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정규 과목이고요. 그럼 뭐 한 학기 동안 듣고 50점 이상 되면은 패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리터시 테스트의 점수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리터시 코र्스에 대한 점수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패스만 하면 됩니다.
대학에서는 저 점수를 보지 않아요. 단 패스는 해야 되겠죠? 시험이든 콜스든 패스해야지 졸업이 되고 졸업이 돼야지 대학을 가니까. 그래서 점수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마라. 사실상 나중에 테스트를 페일하고 콜스를 듣게 돼도 실력 향상에 좋습니다. 영어 공부 배우는 그런 콜스겠죠. 대신 여기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다르게 얘기를 드려요. 만약에 자제분이 테스트를 페일해서 콜스를 듣게 된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살짝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이 늘어요. 한 과목이 늘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 학비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 정도도 좀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졸업한다 그러면 저 조건을 채우되 저 30개 중에 적어도 6개는 최소 6개는 12학년 과목이어야 된다라는 이론이 나오죠. 그 다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30개를 다 해야 되나요? 나 지금 고2인데 고3인데 아니면 고1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한국이나 아니면 타국에서 어느 정도의 학업을 끝내고 왔느냐에 따라서 인정되는 학점이 바뀌어요. 사장님 혹시 오늘 참가한 학생들 몇 학년인지 대충 아세요? 아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몇 학년이에요? 저는 지금 이걸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이라 그래가지고 편입이나 이런 거 다 관련돼서 하는 건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몇 학년인데? 아니면 대학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완전 동안이에요. 오. 자, 다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30개가 필요해요. 근데 캐나다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중2를 끝내고 왔다. 그럼 9학년을 들어오죠? 그럼 30개 다 해야 돼요. 중3을 끝내고 왔다. 그러면은 10학년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최대 8학점이 인정이 될 거고 영어 10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1, 고2, 고3을 끝내고 왔냐에 따라서 인정되는 학점이 바뀝니다. 지금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저 정도가 인정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단순 산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되게 쉬워요. 9학년 같은 경우는 30개 해야죠. 30개 하되 그중에 6개가 12학년 과목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10학년으로 오면은 최대 8학점까지 인정을 받으니 30개 빼기 8하면 22개죠. 22개 하되 그중에 6개가 12학년 과목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1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은 16개까지 인정을 받으니까 14개를 더 하되 그중에 6개가 12학년 과목이면 된다라는 거죠. 12학년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종류가 많아요. 여러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고2 끝내고 오는 학생들, 고3 끝내고 오는 학생들, 검정고시를 보고 오는 학생들, 아니면 심지어 대학을 다니다가 오는 학생들. 저희는 13학년이 없죠. 그럼 다 전부 다 12학년으로 들어오겠죠. 고1을 끝내고 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냥 고3 진학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뭐 재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1년 12학년을 다시 하는 거예요. 12학년 한다. 그럼 뭐냐? 12학년 6개만 하면 되죠. 되는데 영어 레벨이 12학년 영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6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영어 레벨 테스트 볼 거고 영어 레벨 테스트를 보고 결과부터 12학년 영어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2학년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영어 레벨에 따라서 들어야 될 과목 수가 좀 바뀐다라고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9학년, 10학년, 11학년으로 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보듯이 그냥 여기 있는 넘버들 따라가면 돼요. 내가 앞으로 몇 과목을 해야 되냐. 30개, 22개, 14개. 단 12학년으로 오는 학생들만 6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영어가 몇 개 추가될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기 전에 이 영어 레벨 테스트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9학년으로 오든 10학년으로 오든 11으로 오든 12로 오든 모든 학생들은 학교로 들어오면 영어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아마 이래야 될 거예요. 캐나다는 100%고요. 자, 그럼 온타리오의 영어 레벨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ESL A, ESL B, ESL C, ESL D, ESL E, 그리고 11학년 영어, 12학년 영어 이 순서로 돼 있고요. ESL-D 옆에 ENG-1D라고 되어 있는 건 9학년 영어입니다. 즉 ESL-D랑 9학년 영어는 동급이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ESL-E는 10학년 영어랑 동급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 레벨을 ESL A, B, C, D, E, 11영어, 12영어라고 해도 되고요. ESL A, B, C, 9, 10, 11, 12영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전부 다 정규 과목이고 전부 다 학점이 나옵니다. 나오는 건데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어차피 많은 과목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영어 레벨 테스트를 가고 봤을 때 어떤 레벨이 나와도 어차피 학점 다 채워야 되니까 그 학점 안에 다 끼워넣으면 돼요. 끼워넣으면 되는데 12학년들은 좀 달라지는 거죠. 12학년은 이미 많은 학점을 인정을 받고 오기 때문에 어떤 영어 레벨이 나오냐에 따라서 30개를 넘어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12학년만 갖고 제가 뒤에 조금 예를 적어왔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영어 레벨 테스트를 보고 영어가 레벨이 정해질 건데 코로나19가 나온 뒤로 터진 뒤로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영어 레벨 테스트를 주는 게 많이 피곤해졌어요. 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빈 교실 들어가서 조용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졌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웹캠으로 학생 막 비추고 이렇게 얼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잘 체크하고 시험 끝나면 3분 내로 스캔을 해서 보내라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 편리함을 두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공인 영어 점수를 받기 시작했죠. IELTS 기준으로 만약에 6.5를 갖고 온다. BICC 입학하기 전에 6점을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영어 레벨 테스트 없이 바로 11 영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7.0을 갖고 온다 그러면은 영어 레벨 테스트 없이 바로 12 영어를 들어갈 수 있고요. 제 옆에 보면 제가 7.0 옆에 equivalent and above라고 적어놨어요. 그 말은 비슷한 다른 테스트 유형의 점수를 갖고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토플도 있고 듀오링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듀오링고를 105점을 갖고 오면은 11 영어로 바로 들어갑니다. 듀오링고 점수를 120점을 갖고 오면은 12학년 영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BICC 영어 레벨 테스트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듀오링고가 IELTS보다 점수 잘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본 케이스가 한 350개 정도 되는데 예. IELTS 10번을 봤는데 6.0까지 찍는 학생이 듀오링고 10번 보니까 120점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물론 주는 IELTS가 돼야 돼요. 나중에 대학에 내야 되죠. 내야 되는데 예, 지금 만약에 캐나다 유학 오기 전에 준비를 할 때는 IELTS 공부를 주로 하시되 듀오링고 테스트도 자주 보시는 걸 추천시켜요. 왜? 첫 번째 관문은 BICC의 영어 레벨 테스트를 없애는 게 첫 번째 관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IELTS 6.5보다 낮거나 듀오링고 105점보다 낮은 사람이다. 낮은 학생이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보되 그리고 연습하고 공부를 하되 저한테 계속 점수를 알려줬으면 해요. 입학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6.0의 IELTS 점수를 제출을 했다. 입학 전에. 그럼 저희가 감을 잡잖아. 아, 이 학생은 적어도 ESL 2레벨은 나올 거다라는 가정이 생기니까 바로 ESL 2레벨 테스트를 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죠. 입학 전에 학생 비자 준비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 그러면 최소한 2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고 그때 뭐 하냐? 그러면은 저는 늘 IELTS 공부를 열심히 하고 IELTS 시험도 봐보고 듀오링고 시험도 봐봐라 그래요. 경험이 everything입니다. 경험을 해봐야지 실력도 늘 거고 경각심도 생기고 그리고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몸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부모님도 이렇게 물으세요. 오기 전에 뭐 수학이랑 과학 같은 거를 선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내신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성실하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의 그 초점이 한국이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캐나다 고등학교 공부는 한국처럼 수능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과서 공부를 해요. 수업에 충실히 참여를 하고 과제 제출을 미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신은 따라와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늘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 출석만 봐도 내신 성적이 예상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하나 유학 오기 전에 가장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영어. IELTS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밥 먹고 막 IELTS 공부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꾸준히. 그래서 뭐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일주일에 뭐 3번, 하루에 2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습관을 잡아서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 10년 동안의 경험상 학생이 2달 정도만 IELTS 공부를 하고 와도 영어 레벨이 2단계가 뛰는 경우들을 늘상 봐왔습니다. 만약에 학생의 영어 레벨이 ESL C다. 근데 내년 초에 뭐 BICC 올려 그런다. 앞으로 한 2~3달 동안 IELTS 공부한다. 그러면은 최소 ESL D까지는 아니, E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그 학생 비자 준비할 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자, 어쨌든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되게 쉽죠. 계산하기가 쉬워요. 내가 앞으로 몇 과목을 수강해야 되냐라고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9학년은 30개, 10학년은 22개, 11학년은 14개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12학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갖고 왔습니다. 12학년이나 성인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한마디로
고3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12학년 거 6개라고 그랬죠? 근데 영어 레벨 테스트 봐야 됩니다. 만약에 ESL B 레벨이 나왔다. 그럼 ESL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11영어하고 12영어하고 12학년 5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야지 12학년 게 6개가 되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졸업하려고는 리터러시 테스트라는 걸 봐야 되는데 페일을 하면은 과목을 들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이 학생이 총 11개에서 12개가 필요할 거다라는 가정이 생기죠. 예. 그래서 제가 늘 최소라는 말을 앞에 붙였던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생의 영어 레벨이 좀 높아요. 한 ESL 2 정도 나왔어요. IELTS로 치면 6.0 정도. 그러면 ESL 2하고 11영어하고 12영어하고 10학년 과목 5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리터러시 코र्스를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러면은 8개에서 9개 정도가 나온다라는 가정이 생겨요. 사실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기도 하죠.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게. 예. 저도 편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오기 전에 한 달이든 2달이든 IELTS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2 끝내거나 고3 끝내거나 아니면 성인 학생들이 만약에 캐나다, 영국 유명 탑 명문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영어 레벨에 따라서 과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좋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테 늘 얘기하는 게 최고의 효도는 학비를 아껴라. 그게 최고의 효도다. 자, 12학년 6개 과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6개를 나누면은 12학년 영어와 12학년 과목 5개의 조합이다라고 했고 그 5개가 학과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게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예. 제가 아직까지 이제 대학교 원서를 한 4,000개를 이제는 해봤습니다. 예, 4,000개를 해봤는데 제가 관리를 한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에이시안 스튜던트예요. 예, 우리 학생들은 일종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요 4개 캐러고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학교 진학할 때. 예,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요거를 중심적으로 설명드리고 다른 예를 좀 설명드릴게요. 유학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 과목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코र्스 코드를 적어놨어요. 예, 코र्스 코드를 적어놨는데 일단 지금은 그걸 무시하시고요. 한국어로 된 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주기되든 밥이 되든 경영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회계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비즈니스 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수학학과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너의 최종 12학년 6개가 목표인데 그중에 3개는 좋으나 싫으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영어랑 12수학 2개입니다. 뭐 한국식으로 하면은 12수학 12함수 그리고 12학년 뭐 미적분 뭐 이런 식으로 영어와 수학 2개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뭐냐? 그러면 아무거나 들으면 돼요. 아무거나.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아무거나 든다 그러면 뻔하죠. 12학년 6개 평균이 중요하니까 좋아하는 거 듣거나 아니면 쉬운 거 듣겠죠. 참고로 제가 이 길을 탔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경영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길을 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학 듣기 싫어서. 과학을 마음속 깊이 그냥 우러러 증오했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했고 저 아무거나 세게 막 저는 이런 건 없죠. 막 12학년 코리안, 12학년 아트, 뭐 가정, 식품 영양 뭐 이런 거 있죠. 예, 조금 좀 만만해 보이는. 예, 근데 막상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진짜 근데 아무거나 들으면 돼요. 예, 그렇지만 제가 적어놓은 과목은 들으면 된다라는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학생이 공대 쪽으로 가고 싶어요. 기계공학, 화학공학, 생명공학 뭐든 간에 공학,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지금 3번째 캐러고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6개가 최종 목표인데 그중에 5과목이 필수가 돼버려요. 그게 영어랑 수학 2개, 화학 하나, 물리 하나고 나머지 1개는 뭐 코리안이든 뭐든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근데 의료 쪽으로 가고 싶다. 뭐 약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연구를 하고 싶다. 좀 저런 쪽, 한국에서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저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6개를 하되 영어, 수학 2개, 화학 하나, 생물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한 과목 아무거나 해요. 그럼 공대랑 비교를 해버리면은 물리가 생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겠다.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저한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학과기도 한데 요즘 IT 쪽이 참 핫하죠. 예, 근데 뭐 교육자의 조언으로서 좋아하지 않는 건데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좋아하는 거 하세요. 자,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 하겠다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좀 웃긴 학과입니다. 어떤 대학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수학 쪽 학부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대학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엔지니어링 쪽 학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토론토 대학교, 라이슨 대학교, 워터로 대학교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수학 쪽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있는 비즈니스 조건을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맥마스터 같은 대학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엔지니어링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적혀 있는 엔지니어링 거를 따라가면은 돼요. 근데 뭐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들이 맥마스터만 빼고 컴사를 지원한다. 그러면 두 번째 걸 따라가라. 예,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사는 다 지원할 수 있다. 캐나다 기준으로 맥마스터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런 식으로 어떤 학과를 가냐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야 될 과목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학과도 있어요. 문과로 가볼까요?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문과,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학, 외교학, 뭐 저널리즘, 미디어, 뭐 많죠? 동양학, 서양학, 뭐 엄청납니다. 예. 사회학도 있을 거고. 자, 그런 학과들, 한국에 생각하는 완전 문과, 그게 뭐가 필요하냐? 12학년 영어 필요하죠? 나머지 5개는 아무거나 들으면 됩니다. 이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요즘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요 근래 한 4, 5년 동안 저한테 온 학생들 중에서 문과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는데 그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런 때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데 수학이랑 과학이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 꽤 되더라고요. 여기 차장님도 그랬고 근데 그런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아쉽게도 많이 바뀌길 바라고 있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문과 쪽 성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어도 다 잘해야 되더라고요.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좀 해야 되고 그냥 여기는 all around 플레이어를 원해요. 예. 제 사상에는 맞지 않지만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저희 학교 와서 저희가 이러죠. 날라댕긴다. 예. 왜냐 걔네들이 선생님 저는 언어학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오케이 아무거나 들어. 영어랑 나머지 5개 아무거나죠. 절대 수학 안 고릅니다. 절대 과학 안 고르고 읽고 쓰고 말하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고르겠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는 지금 요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공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으면은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적어도 그게 캐나다 공부입니다. 자, 다른 예를 조금만 들어볼게요. 요즘에 참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중간에 있는 음악은 사실 별로 안 오는데 왼쪽에 있는 미디어 쪽 아니면은 아트, 디자인 그런 쪽으로도 문의가 참 많이 오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간호학 쪽으로도 참 문의가 많이 와요. 좀 이런 특성이 보이실 거예요. 요즘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그런 케이스들 아니면 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을 보면은 제가 프랙티컬한 학과라고 많이 부릅니다. 4년제고 굉장히 좋은 학과인데 학문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손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학과를 선호하는 성향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이랑은 좀 다르죠. 옛날처럼 대학교 이름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자기가 커리어를 쌓는다라고 가정할 때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킬이 갈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을 선호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쪽이나 아니면은 아트 쪽, 디자인 쪽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문과랑 비슷하죠. 영어 해야 되고요. 나머지 5과목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수학할 필요 없어요. 과학할 필요 없어요. 물론 해도 됩니다. 수학해도 되고 과학해도 되고 그렇죠. 대신 부가적인 게 붙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나 인터뷰가 붙을 수 있죠. 뭐 음대 같은 경우는 오디션이 붙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부가적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과는 부가적인 게 안 붙냐? 붙습니다.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공대죠. 캐나다에서 엔지니어링으로 가장 유명한데 그럼 워터루 공대가 제일 유명해요. 캐나다 MIT라고 하죠. 그러니까 각 학교에 얼굴 같은 학과다. 한국으로 치면은 뭐 카이스트 서울대보다 더 위급인 학과들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부가적인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라든가 비디오 인터뷰라든가 이렇게 부가적인 게 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12학년 6개의 내신이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너싱. 간호학문이 진짜 많고요. 사실 저희 학교가 아마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간호학으로 학생들을 보냈을 거예요. 한국 학생들을. 간호학 4년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6개 필요한데 수학이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영어 하나, 수학 하나, 화학 하나, 생물 하나, 나머지 2개는 아무거나 라는 식으로 하면 되죠. 자, 이제 12학년 6개에 대해서는 감을 충분히 잡으실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리서치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저랑 의논을 하거나. 근데 6개를 듣는다라고 대학 다 가냐 그렇지 않죠. 예, 점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 캐나다에 있는 수많은 학과들을 제가 다 적을 수는 없고
조금 좀 유명하고 좀 학생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 거를 몇 개를 뽑아왔어요. 대표적인 게 토론토 대학교겠죠. 예, 캐나다 뭐 지금 뭐전 세계 대학 순위 10몇이에요.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캐나다 최고 대학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대학이기도 하죠. 학비가 비싸요. 자, 참고로 토론토 대학교 제일 유명한 학과를 뽑아라 그러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로트맨 커머스라는 학과가 되게 유명합니다. 캐나다 최고의 비즈니스 학과라고 뽑히는 곳이고요. 저기 댕기는 학생들은 자기네들 로트맨 댕긴다 그러지 토론토 대학교 댕긴다고 안 합니다. 목에 힘이 콱 들어갔어요. 제가 1년에 1명에서 3명 정도 보내는데 많이 보내는 겁니다. 적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한 학교에서 1명도 못 갑니다, 원래. 자, 그 학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즈니스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6개의 과목의 평균 점수가 최소 90점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입니다. 최소. 또 올려야죠. 예, 올릴수록 좋아요. 저희 학교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학교 한국 학생들의 12학년 평균 점수가 10년 내내 평균 90점이었어요. 예. 근데 다 로테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예, 높을수록 좋고 제가 아까 말했던 탑티어 학과들의 변수가 여기 붙어 있죠. 저런 학과들은 에세이와 비디오 인터뷰가 붙고요. 저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랑? 저랑. 예, 제가 훈련을 막 시킬 거죠. 예. 뭐 기본적인 센스도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비디오 인터뷰 할 때 좀 단정하게 하고 예. 뒤에 이상한 사진 있으면 치우고 막 그래야죠. 저희 학교에 센스 있는 애들은 뒤에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하고 깃발을 아예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센스는 있으면 좋죠. 어쨌든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필요하고 부가적인 게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유명하다 그랬죠. 최소 평균 90점 필요하고요. 사실상 요즘에는 저는 한 93, 4 정도는 맞춰라 그래요.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제가 4, 5년 전에는 평균 90만 맞춰도 다 보냈는데 요즘엔 90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 프레젠스 파일을 제가 조금 몇 년 전에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너무 핫하니까 토론토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는 저기에다가 에세이가 붙습니다. 뭔가 추가적인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학과별로 요구를 하는 최저 점수가 좀 달라요. 그거에 대한 예를 이렇게 갖고 온 거고요. 워터루 대학교 가볼게요. 워터루 대학교 캐나다 MIT라고 했죠. 자, 공대 제일 유명해요. 워터루 공대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현지에서 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제 워터루 대학교는 공대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유명합니다. 어떤 학과든 그냥 들어가기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어플리케이션 4,000개를 한 경험으로 보면은 제 입장에서 워터루 대학교가 토론토 대학교보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워터루 공대 이것도 1년에 제가 1명에서 3명 정도 보내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90점대 초반부터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dividual selection from low 90s라고 써 있어요. 골라 뽑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적어놓는 게 워터루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캐나다 최고의 갑질을 하는 대학이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제가 AIF라고 적어놨죠. 심지어 밑에 있는 학과도 AIF라고 적어놨습니다. 저거를 풀었으면은 Additional Information Form이라고 해서 일종의 에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에세이는 아니고 짧은 이런 것들이 적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짧게 쓰는 게. 어쨌든 이렇게 부가적으로 뭔가를 적어서 내야 되는 게 당연한 옵션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비디오 인터뷰도 있죠. 이렇게 변수들이 늘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적이 무조건 좋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로 11학년, 12학년 때 학생들이 많이 오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애들이 저걸 치면은 딱 끝나자마자 그 문제들 저한테 다 보고하죠. 족보를 만들죠. 저는 족보를 만들어서 연습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욕대학교입니다. 저의 모교이기도 하고요. 이 대학교는 슐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학과가 있어요. 아까 토론토 대학교 로트맨 얘기했죠. 둘이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졸업생 제 제자들을 데리고 나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 대학생들 먹으면 늘 로트맨파와 슐릭파로 나눠져서 둘이 싸웁니다. 지들이 아주 웃긴 애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좋은 학과고요. 실질적으로 로트맨은 굉장히 비슷하죠. 점수 좋아야 되고 에세이 필요하고 비디오 인터뷰하고 그 외에 다른 학과들도 있는데 점수를 보면은 다른 아까 보였던 워터루와 토론토 대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요. 낮은데 낮은 건 아니죠. 사실 여기도 굉장히 좋은 데고요. 저희 학교 한국 학생들 평균이 90점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가 낮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되게 좋은 데인데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이
토론토 대학이나 워터루 쪽을 목표로 적어도 그걸 목표로 두고 달리기 때문에 조금 이쪽은 들어가기 쉽다라고 하죠. 하지만 슐릭은 다르고요. 욕대도 학과마다 다르죠. 널싱은 굉장히 높고요.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욕대는 드라마랑 아트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많이 배출된 학교이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학교 생활 굉장히 만족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라이얼슨 볼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너무 대학들이 많아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골라왔거든요. 학문적인 학교 UT, 그리고 실용적인 학교 워터루, 그리고 엔지니어로 유명하죠. 그 욕대는 또 다른 쪽으로 유명한 게 많고 라이얼슨이 정말 정말 실용적인 대학교예요. 한국에선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학교는 아닌데 현지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토론토 대학교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토론토 대학교는 학문적으로 간다 그랬죠. 라이얼슨은 토론토 대학교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대학교죠. 그러면 어떻게 가냐? 반대로 갑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걸로 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실용적인 학과들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가 라이얼스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디어입니다. 예, 미디어학과, 캐나다에서 미디어로는 원탑이라고 불리는 게 라이얼슨 대학교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론토 대학교 미디어 되고 라이얼슨 대학교 미디어 된다 그러면 라이얼슨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왜냐?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미 계획하자 영주권도 따고 싶고 커리어도 외국에서 쌓고 싶고 그러면은 학교 이름보다는 학과 이름을 보고 가는 성향이 커요. 안 쉬워 보입니다. 딱 봐도 아니죠. 점수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에세이 필요하고 인터뷰 필요하고 추천서 필요하고 사실상 인터뷰 갔었을 때 그 자리에서 프리스타일 에세이도 써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학과고요. 제 학생이 지금 제 제자가 4학년인데 그 학과에 한국 학생이 2명밖에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간호학 굉장히 유명하고요. 간호학은 다행히도 부가적인 게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내신 그리고 아이엘츠만 있으면 되고요. 뭐 거의 대부분이 라이얼슨으로 갔습니다. 간호학 원하는 학생들은. 왜냐면 이런 학과들은 대학교 이름이 중요하지 않죠. 라이센스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토론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굳이 이사 가고 뭐하고 안 그럽니다. 그냥 가까운 데 갑니다. 특히 장학금도 많이 주는 학교로 유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십양의 6개가 어떤 과목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점수들이 나와야 되냐를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공인영어 점수죠. 6.5가 필요하다고 그랬지만은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토론토 대학교가 갖고 있는 이 조건이 캐나다 대학교 95%가 갖고 있는 조건이랑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대학교는 이 점수를 요구를 해요. RT 6.5에다가 각 밴드가 최소 6.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RT 6점을 받았어요. 근데 라이팅이 5.5야.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신이 좋으면은 ESL 오퍼를 받고 ESL을 하고 본과로 들어갈 수 있게 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되게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어쨌든 이런 거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워터루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더 어렵다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이겁니다. 토론토 대학에 비해서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높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팅과 스피킹에서 6.5를 요구를 하고요. 한국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라이팅과 스피킹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IELTS 공부를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교육자의 부탁입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면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면 하려는 경향이 되게 많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욕대학교 6.5 요구하고요. 밴드에 대한 룰도 없어요. 단 학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미친 비즈니스학과인 슐릭 같은 경우는 7.5를 요구를 하죠.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중에서 비즈니스학과 가고 싶은 아이들 중에서 조금 좀 특출나게 목표를 높이는 애들은 로트맨을 지원을 하지만 슐릭도 같이 지원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통계를 보면 슐릭 오퍼보다 로트맨 오퍼가 더 많이 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엘츠입니다. 아이엘츠가 7.5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런 학과들은 아이엘츠 조금 낮다라고 해서 합격해주지 않습니다. 예, 얄짤 없습니다. 예, 아이엘츠 맞춰야 됩니다. 자, 이거 토플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라이얼슨 굉장히 실용적인 대학교라고 했죠. 예, 아이엘츠 6.5면 끝. 밴드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엘츠만 맞추면 돼요. 물론 요즘엔 듀링고 테스트를 많은 대학에서 받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대학교에서 듀링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엘츠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질문이 왔는데요. 네. 영어 성적은 커트라인인가요? 아니면 높을수록 유리한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영어 성적은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만 맞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차장님과 저가 같은 내신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차장님이 IELTS가 9점이에요.
제가 7.0이에요. 그럼 차영님이 9.0이니까 더 가는데 유리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이에요? 맞추신 거. 딱 그냥 기준만 맞추면 된다. 그쵸. 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굳이 더 높게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아깝습니다. 학생들이 맞췄는데 혹시 더 올려야 되지 않아요? 딱 봤을 때 대학교에 원하는 게 맞춰졌다. 그럼 저는 거기서 바로 끝내라 그래요. 쓸데없이 거기다가 모든 뭔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다른 거 해야 될 때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IELTS는 최소 점수만 맞추면 돼요. 내신은 높을수록 좋아요. 자, 여기 있는 질문들은 제가 학생들과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예,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번,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받아요. 성적이 별로 안 좋다. 아니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괜찮겠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예, 저는 마케터 입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 입장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되게 말씀 많이 드려요. 제가 그랬죠. 10년 동안 12학년 한국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 90점이 넘었다. 물론 캐나다 최고입니다. 제가 최고고 모든 학생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중간에 50점, 60점도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저를 거쳐간 학생들이 저 몇백 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 500명은 넘어가거든요. 한국 학생들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모든 학생들을 전 다 봐본 것 같아요. 저는 과학고랑 민족사관학교 애들만 못 본 것 같아요. 제주국제학교, 자사고, 뭐죠? 그 자사고 말고 외고, 정말 많이 봤고요. 성적 뛰어난 학생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지 않았던 학생들이 더 많았겠죠. 조금 학업적으로 성적이 좀 떨어졌던 학생들,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온 학생들, 운동을 하다가 온 학생들, 그림 그리다 온 학생들, 정말 별의별 학생들 많이 봤어요. 대안학교 다니다 온 학생들도 봤고요. 근데 저는 한국 학교의 성적을 좀 안 믿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도 충분히 캐나다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성실성과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죠. 시스템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한국은 내신 그러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잘 봐야지 내신 점수가 높죠. 그렇죠? 아니면은 내신이 아니라 수능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한국의 공부는 학교 안에서도 수능에 포커스가 잡혀져 있고 학교 밖에서도 수능에 포커스가 잡혀져 있는 공부예요. 근데 그 수능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예. 캐나다 22년 산 저도 한국 수능 영어 시험을 보면 잘 못 풉니다. 예, 저희 학교 애들이 공식이다 그러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어려워요. 캐나다 고등학교 공부는요, 뭐 다 쉽게 얘기하면은 쉽다라는 건데 사실 뭐 쉽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캐나다 공부는 이겁니다. 다 점수에 들어가요. 출석, 태도, 과제, 쪽지 시험, 테스트, 프레젠테이션, 그룹 워크 그리고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점수에 들어가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사실상 학교 수업을 절대 빠지지 않고 과제 제출을 미루지 않으면은 절대 페일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반 이상은 거저 먹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약간의 노력이 붙으면은 점수가 따라오는 거죠. 이러니까 이 수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거쳐갔을 때도 이 좋은 평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학생들이 성실함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선생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있는 선생이에요. 이쪽 기준을 설명하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학생들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거나 점수 몇 점 이상 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봤자 제 말 안 들을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건 늘 습관이거든요. 이런 거죠. 너희들이 밖에서 놀 땐 실컷 놀아. 한국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놀 때는 실컷 놀되 적어도 학교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노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저는 이래요. 너네들이 뭐하고 놀든 학교 수업을 절대 늦지 않거나 빠지지 않으면 과제 제출을 절대 미루지 않으면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빼먹지 말라는 얘기죠. 과제 제출 미루지 않으면 각종 퀴즈, 테스트,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빼먹지 않으면 그런 걸 절대 빼먹지 않으면은 나는 너네들 절대 터치 안 한다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주면은 점수들이 따라옵니다. 이런 거죠. 막 밤새 내내 누군가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밤을 샜는데 그 다음날 아침 수업에 제대로 들어가고 낼 걸 다 낸다. 저는 칭찬해 줘요.
자기 관리할 줄 안다라는 게 증명이 된 학생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학생들 입장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깊게 보시면은 그게 좋은 대학교 가려는 이유는 그 뒤를 위해서 가는 거죠. 영주권도 있을 수 있고 커리어도 있고 사회생활적으로 경력을 늘리고 나중에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 살아남은 방법을 익히려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외국 대학은 제가 아직까지 지금 누누이 얘기했던 거 성실성과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대학 가면 술 먹을 겁니다. 술 담배 할 수도 있고요. 대학 가면 연애도 하고 파티도 댕기죠. 아마 많은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도 강의는 하고 그래도 교수님이랑 대화하고 제출할 거 다 제출하면 살아남습니다. 그 습관을 지금 키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성적이 높았든 낮았든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캐나다의 점수가 중요한 거고 캐나다 점수는 성실하면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수업의 내용이 수능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 범위와 수업 내용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학교 중심 공부예요. 학교 밖에가 중심이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전체 평균 90점 정도야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영어 레벨이 낮으면 영어 잘하면은 유학 왜 옵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오는 거죠. 영어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사실 저는 영어는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는 20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영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라고 하면은 평생 안 하게 되는 거겠죠. 하루라도 빨리 접촉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주는 조언은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유학이 확정적이면은 준비할 기간 동안에 IELTS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은 하루라도 빨리 와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조언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냐, 뭐 준비를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 있는데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영어에 많이 접촉이 되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는 좀 크다라고 믿어요. 캐나다 가면은 커피 한 잔을 사도 영어죠. 어디를 봐도 주위가 다 영어죠. 버스 티켓 한 장을 사도 영어입니다. 영어에 많이 접촉이 되는 것과 아닌 거에는 큰 저는 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나이 때는 그죠. 학점제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오면은 그 똑같은 양을 이수해야 될 때 그거를 더 긴 시간 동안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더 많이 분배를 시킬 수 있죠. 학기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와라. 아이츠 토플은 뭐가 다르냐면 아이츠 추천합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아이츠가 더 점수가 잘 나와요. 현실적인 영어고 그리고 캐나다는 영국 연방 쪽에 있죠. 아이츠는 좀 영국식 테스트고요. 토플은 좀 미국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토론토에 토플 시험 볼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이츠는 한 50개 됩니다. 볼 수 있는 데가. 나중에 대학교에 저런 점수 제출할 때 되면은 예약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치 쪽으로 훨씬 더 예약하기가 쉽겠죠. 물론 우리 학교에서 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검정고시 보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거예요. 12학년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이랑 똑같기 때문에 12학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한국에서 한 고1, 고2 정도까지 하고 검정고시 보고 오는 학생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중3까지만 하고 검정고시 보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12학년으로 들어오나 고1, 고2 때 학업 지식이 없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조금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 과목만 살짝 낮춰서 듣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전체 학년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효율에서 멀어집니다. 필요한 과목. 난 수학은 좀 하는데 물리가 좀 약해. 그럼 수학은 12학년 거 듣되 물리만 11학년 걸로 낮춰서 듣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오시면 저랑 이런 거를 정말 끝없이 의논합니다. 끝없이 의논해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을 제가 계속 옵션을 주고 학생들 보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고 사실 되게 중요하죠. 부모님 품을 벗어나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면 독립심이 키워져야 되고 그런 쪽으로 제가 훈련을 좀 많이 시킬 거다라고 해요. 자, 일찍 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는 표는 전적으로 12학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9학년, 10학년, 11학년이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맞는 해 9월에 대학을 가게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단지 12학년 학생들 아니면 성인 학생들만 이거를 보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9월에 대학을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제가 대학 진학 입학이라고 적었죠. 9월. 지금 시기로 치면 언제냐면은 내후년 9월이 되는 겁니다. 내년 9월은 안 되죠. 벌써 10월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만약 다른 학생이 온다 그러면은 겨울 학기에 와야 되겠죠? 저 맨 앞에 있는 겨울 학기에 오게 되는데 겨울 학기, 봄 학기만 하고 9월에 대학 가야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1년에 한 3명 정도 나오긴 하는데 영어 레벨이 매우 높아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후년 9월에 대학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맨 위에 적혀 있는 게 학기입니다. 학기가 되게 많죠? 네, 많아요. 그럼 그 밑에 적혀 있는 게 영어 레벨이고요. 그 영어 레벨이 적어놓은 이유는 그죠? 어느 학기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최소 저 정도 레벨이 나와야지만 내후년 9월에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겁니다. 캐나다 대학은 9월에 간다. 근데 고등학교도 9월에 시작한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내년 가을 학기에 12학년 학생이 왔는데 내후년 9월에 대학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학생은 최소 ESL 2레벨을 뽑아내야지만 그 다음에 9월에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7월에 왔어요. 내년 7월에 왔다라고 하면은 ESL C레벨이 나와도 그 다음에 9월에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이죠. 영어는 한 학기 때 한 개밖에 못 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학생들한테 가장 오기 좋은 시기는 언제냐? 90, 11학년이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시간 충분해요. 괜찮아요. 우리 학점제고 학기 많죠?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 맞춰요. 근데 내 자신이 12학년으로 가야 된다. 언제 오는 게 좋냐? 겨울학기 오는 게 제일 좋겠죠? 겨울학기 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ESL A레벨이 나오더라도 9월에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너무 벅차다. 지금 2달 뒤를 얘기하는 거야? 한 달 반 뒤를 얘기하는 거네? 이거 너무 준비 시간이 짧은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래도 봄 학기에는 오는 게 낫다라는 거죠. 왜? 적어도 ESL B가 나와도 그 다음에 9월에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자, 사실상 A, B는 거의 안 나와요. 한국에서 온 학생 중에서 정말 어떤 학생이 나오냐면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알츠 공부를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학생이 저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영어 레벨이 낮더라도 알츠 공부 한두 달만 한다 그러면 A, B는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또 강조하죠. 알츠 공부를 한두 달 동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봄학기에 왔어요. 봄학기에 왔는데 ESL B가 안 나오고 ESL D가 나왔어요. 그럼 뭐 안 되냐? 더 좋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더 땡기죠? 우리는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예요. 더 땡겨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내후년 6월에 졸업을 안 하고 내후년 3월에 졸업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년 12월에 졸업할 수도 있어요. 학점제입니다. 졸업을 한국으로 치면 조기 졸업이죠. 조기 졸업시킬 수도 있죠. 그럼 뭐가 좋냐? 좋은 대학교 오퍼를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얼리 오퍼라 그러고 한국에서 굳이 제가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 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좋습니다. 일찍 오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낮은 영어 레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일찍 왔는데 높은 레벨을 시작하면 더 빨리 졸업을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의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생긴다는 거죠. 대학교 언제 지원하냐 그러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지원합니다. 저는 보통 12월 달까지 끝내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래야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정신줄을 좀 덜 놔요. 하는데 이때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건 이거예요. 저 때 지원을 하는데 자기 아이는 6월까지 공부할 건데 괜찮냐?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원서 접수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끝내도 좋지만 접수 좀 하고 그 뒤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 거야. 자기 프로파일을. 그걸 점수 업데이트하는 거죠. 누가? 학생과 학교가 같이 갑니다. 학교는 점수를 올려주고 학생은 저 때 에세이도 내고 IELTS도 내고 여러 가지를 내겠죠. 원서 접수하고 자기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은 5월달 정도에 대학교 오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근데 IELTS 조심하셔야 되죠. 밑에 보면 제가 2월 15일에서 4월 1일까지 했는데 학교마다 IELTS 데드라인이 다릅니다. 심지어 토론토 대학교는 더 빨라졌습니다. 옛날엔 저랬는데 이제는 2월 1일입니다. 대학교를 9월에 간다고 9월 달까지 IELTS 내는 거 아니에요. 빠른 대학은 그해 9월에 간다 그러면 그해 2월 초까지 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사장님, 저 다른 파일 좀 켜주실래요? 그 피드백을 보면은 아까 켜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요. 예, 예. 화면을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안 보여요. 볼 것 같은데? 안 보이나? 네, 그렇게 하나? 알겠습니다. 예, 사실
물론 자랑입니다. 자랑이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후기집이라는 걸 만들어요. 졸업 앨범 같은 거죠. 뭐 학생들이 많은 조언을 그 안에 좀 담는 편인데 요 그 후기집 안에 있는 페이지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거 끝난 다음에 유학원에다가 종로 유학원에다가 이 자료들을 요청을 하시면은 이메일로 다 보내주실 겁니다. 자, 이게 이번의 결과예요. 743개의 대학교 오퍼가 나왔습니다. 743개의 합격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저희 학교 한국 학생들이. 몇 명? 96명이었나? 97명 정도가 743개의 대학교 오퍼를 받았어요. 그 한 명당 평균적으로 7개에서 8개의 합격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한 결과입니다. 네. 한 개, 두 개 대학에 합격한 게 아니라 7, 8개씩 받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지원도 많이 시켰고요. 네, 좀 옵션을 넓혀놓고 이런 거죠. 네가 3개 지원해서 한 개 대학교 합격하면 너는 그 대학밖에 못 가. 그렇지만 10개 지원해서 5개를 받아버리면은 선택의 옵션이라는 게 생겨. 어느 대학에 학비가 쌀 수도 있고 어느 대학이 장학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느 대학에 학교 저희 BRC 선배들이 많아서 맺어질 수도 있고 제가 선후배들 계속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은 꿀팁을 얻을 수도 있겠죠? 누가 꿀교수인지 강의 스케줄은 어떻게 짜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을 좀 넓혀놓으라고 해요. 제가 아이들이 선생님 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북전쟁이 일어나도 한국 가서 살 겁니다. 그러면 전 토론토 대학교 가라 그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주권과 외국에서의 커리어를 쌓고 싶어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학과를 보고 지원하라고 하고 옵션을 좀 넓혀놓으라고 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마음이 갈 때와 같아요. 지원할 때랑 나중에 선택할 때랑 마음이 늘 바뀌더라고요.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지원의 폭을 넓혀놓고 오퍼, 합격이죠. 합격은 최대한 끌어내고 합격증 쫙 깔아놓고 그때 행복한 선택을 하라 그래요. 초기부터 나는 뭐 여기 가겠다 여기 가겠다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딱 찍을 필요는 없고요. 학과를 통해서 많이 지원해놓고 오퍼 끌어내놓고 행복한 선택은 나중에 해라. 왜? 니들 마음은 늘 바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걸 좀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사실 코로나 전에도 저희 그 뭐죠? 대학 입시율이라고 해야 되나 합격률이 최고기는 했는데 코로나 지금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또 역대급 결과가 나왔죠. 그 유명한 토론토 대학교 오퍼를 90명의 학생들이 123개를 받아냈어요. 그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한 대학교에 3개씩 지원합니다. 네, 그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학교의 오퍼의 순위가 한국 학생들이 뽑아낸 결과가 2배에서 3배 정도 뛰었다라는 걸로 좀 자랑을 하고 싶고요. 그렇죠. 차트 좀 켜주세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것도 지금 쉐어링이 되는 걸까요? 네,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이 차트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놓는 편이에요. 해놓으면 이렇게 밑으로 좀만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각 학생들이 어떤 몇 점을 받고 어떤 대학교에 오퍼를 받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좀 더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이제 뭐 4X0의 학생을 예를 들으면 이게 설명해 줄게요. 왼쪽에 있는 대학이 캐나다 대학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학이 영국 대학입니다. 이렇게 캐나다와 영국 대학을 믹스를 해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죠. 이 학생은 좀 많이 지원한 학생 중에 하나인데 하얀색이면 떨어진 거예요. 하얀색 떨어진 겁니다. 예, 근데 파란색이면은 저 지원한 학과들 중에서 정말 높은 학과들이에요. 제 기준으로. 제가 그랬죠. 아까 에세이나 비디오 인터뷰 같은 게 들어가는 학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홍색이 그 다음 레벨. 노란색은 제가 안전빵으로 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90몇 명 거를 다 리뷰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 3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셨으면 해요.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점수죠. 각 개별 점수 다 읽기 힘드시니까 그냥 빨간색 점수만 쓱 한번 보세요. 보면은 왼쪽의 점수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90점이 넘는다라는 게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각 대학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 합격을 못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보일 거고요. 오른쪽에 영어 점수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으면은 그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요구를 하는 공인 영어 점수를 맞췄다라는 거고요. 검은색으로 돼 있으면 못 맞춘 겁니다. 그렇다면 ES를 받고 왔다는 거죠. 밑에 학생이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차장님이 마우스를 그냥 천천히 쑥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쑥 한번 내려보면 대부분의 학생들, 대학교 오퍼 못 받은 애 없죠?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점수들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보일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그럼 내려가주세요. 그냥 축축쭉 내리셔도 돼요. 이거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예. 대충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이 학생들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1년에서 1년 반 공부한 애들이 80%입니다. 물론 4년, 어떻게 IH 필요 없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4년 동안 공부한 애들이기도 해요. 물론 이런 학생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죠. 영어도 돼 있으니까. 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했어요. 근데도 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물론 저의 자부심입니다만 제가 보낸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대부분 잘 살아남습니다. 전부 다 살아남냐? 그건 거짓말이죠. 예, 근데 대부분이 살아남아요. 90% 이상은 잘 살고 있어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습관을 잘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질문 조금 받고, 그리고 뭐 여기 찾아온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 상담까지도 지금 해드리고 가려고 하니까 좀만 기다리셨으면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써주세요. 채팅에. 또 있나요? 질문? 저희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종로유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필요한 자료들도 보내드릴 거고 담당 에이전트 매니저님들이 상담도 해주실 거고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새벽까지 한국에 있으니까 필요하다 아니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저와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저와 개별적 1대1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